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오후. 신촌동 경로당 2층 작은 방에는 6명의 할머니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이곳에서는 어김없이 모교추리회라는 이름의 독서 모임이 열렸다. 창가 쪽 자리에 앉은 박순덕은 올해 75. 젊은 시절 우체국에서 30년을 일한 꼼꼼함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오른편에는 73의 최영자가 앉아 있었는데 은행 창구에서 평생을 숫자와 씨름한 탓에 계산이 빠르고 논리적이었다. 오늘은 어떤 책 읽을까요? 순덕이 가방에서 두툼한 추리소설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안개 속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영자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주에 읽기로 한 거죠. 저도 집에서 절반쯤 읽어왔어요. 맞은편에 앉은 김말수는 71, 3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관찰해온 터라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다. 그녀 옆에 이정희는 72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차분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었다. 구석 자리에 송미라는 69으로 이 모임의 막내였지만 간호사로 40년을 일하며 쌓은 관찰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리고 입구 쪽에 앉은 한옥수는 74, 재봉틀 앞에서 평생을 보낸 섬세한 손길의 소유자였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이렇게 모여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모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독서, 이상의 것으로 발전했다. 책 속 사건을 분석하고 범인을 추리하며 각자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이번 주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말순이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그녀는 매주 흥미로운 기사를 모아오는 습관이 있었다. 1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이야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 그때 그 일. 젊은 남자였죠. 가게 문 닫고 집에 간다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었다던. 영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맞아요. 송민재라고 당시 32이었대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2015년 11월 어느 날 저녁에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간 뒤로 행방불명됐다는군요. 정희가 신문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나와 있네요. 가족들은 아직도 찾고 있대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이 동네 일이었어요? 우리 근처에? 옥순이 물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시장 뒤쪽 골목에 있던 작은 인쇄소였죠.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6 할머니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다. 그동안 책으로만 접하던 추리의 세계, 그 실제 사건이 바로 이 동네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말순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다른 이들의 시선이 모였다. 영자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신중하게 말했다. 경찰도 해결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떡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경찰이 놓친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순덕의 말에 정희가 동의했다. 책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럽게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요. 미란이 손을 들었다. 저도 찬성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읽은 추리소설이 몇 권인데요. 실전 경험이 있으면 좋죠. 옥순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6 할머니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다. 그렇게 모교 추리회는 책 속의 세계에서 현실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정리해 봅시다. 순덕이 노트를 펼쳤다.
우체국에서 30년간 문서를 다룬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그녀는 신문 기사를 요약하기 시작했다. 실종자 송민재, 당시 32세, 미혼, 직업 소형 인쇄소 운영, 실종 일시 2015년 11월 17일 저녁 8시경, 실종 장소 신촌동 시장 뒤 골목, 마지막 목격 인쇄소 문 잠그고 나가는 모습. 영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1개월 전이네요. 계절도 지금과 비슷한 늦가을이었어요. 정희가 메모를 추가했다. 당시 경찰 조사 내용을 보니 특별한 금전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점이죠. 말순이 시장상인 특유의 직관으로 말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예요. 미란이 간호사 시절의 꼼꼼함으로 질문했다. 당시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혹시 기억을 잃었거나 갑작스러운 질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옥순이 신중하게 의견을 보탰다. 가족 관계도 살펴봐야 해요. 기사에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고만 나와 있네요. 순덕이 노트 한 페이지를 넘기며 정리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첫째, 당시 그 인쇄소 주변 상황 파악. 둘째, 이웃들의 기억 수집. 셋째, 남아있는 흔적 찾기. 여섯 할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평생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책으로만 접하던 추리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영자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당 2층 작은 방. 그곳에서 여섯 할머니의 특별한 수사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과 말수는 시장 뒤쪽 골목으로 향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골목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좁은 길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간판들은 세월의 때가 묻어 빛바랬다. 저기에요. 순덕이 가리킨 곳은 지금은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건물 구조는 그대로였다. 1층 작은 점포,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2층 주거 공간, 전형적인 오래된 상가주택의 모습이었다. 주인이 바뀐 지 얼마나 됐을까요? 말순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주인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두 할머니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친절하게 인사했다. 말순이 휴대폰 케이스를 하나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여기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3년 됐어요. 그 전에는 뭐였죠?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 2년 정도 비어 있었대요. 그 전에는 인쇄소였다고 들었어요. 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 인쇄소. 맞다. 그랬지. 그때 주인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 그냥 비어 있다고만 해서 계약했거든요. 두 할머니는 케이스 하나를 사고 가게를 나왔다. 순덕이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다. 2015년 실종, 2년 공실, 2021년 새 주인. 시간 순서가 맞네요. 이제 주변 가게들을 알아봐야죠. 말순이 옆 가게로 향했다.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다. 아주머니, 떡볶이 2인분이요. 자리에 앉은 순덕이 주문했다. 아주머니가 접시에 떡볶이를 담아 가져왔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죠? 20해 넘었어요. 말순이 반가운 듯 말했다. 그럼 옆에 인쇄소 있던 거 기억하시겠네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집 애기하시는 거예요? 네, 10년 전에 실종됐다던데. 혹시 그때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한테도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상한 차가 골목에 서 있더라고요. 순덕이 노트를 꺼냈다. 어떤 차였어요? 검은색 승합차.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것도 드문 일인데 한 30분이나 서 있었어요. 엔진 켜놓은 채로요. 시간이 언제쯤이었죠? 저녁 7시 반쯤. 제가 가게 정리하면서 봤거든요. 말순이 끼어들었다. 차 번호는 못 보셨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냥 검은색 승합차라는 것만.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때는 그냥 누가 잠깐 주차한 줄 알았죠. 순덕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민재 씨가 가게 문 닫는 거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8시쯤 됐을 거예요. 평소처럼 셔터 내리고 자물쇠 채우는 걸 봤어요. 그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 뒤로는 못 보셨어요? 네, 제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차도 없어졌고, 순덕과 말수는 떡볶이를 다 먹고 가게를 나왔다. 순덕이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다. 검은색 승합차, 저녁 7시 30분경 출현. 약 30분간 골목에 정차, 송민재 오후 8시경 가게 문 닫음. 그 이후 차도 사라짐. 경찰은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말순이 의아해했다. 순덕이 신중하게 말했다. 차 번호를 몰랐으니 추적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당시 이 골목 CCTV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죠. 10년 전이라 남아있지 않겠지만 경찰 조서에는 기록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후에 나머지 회원들과 경로당에서 다시 만났다. 영자와 정희는 도서관에 갔다가 왔고 미란과 옥수는 당시 신문기사를 더 찾아왔다. 우리가 찾은 거예요. 영자가 복사한 신문기사 여러 장을 펼쳤다. 실종 초기에는 꽤 많은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를 보세요. 실종 3일 후에 나온 건데 민재 씨 여동생 인터뷰가 있어요. 정희가 한 대목을 짚었다. 오빠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8시에 닫았죠. 약속 시간도 항상 지켰고 연락도 자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 없어요. 미란이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건 실종 일주일 후 기사인데 통장 기록 확인 결과가 나와요. 실종 당일까지도 특별한 금전거래는 없었대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납치일까요? 순덕이 아침에 들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검은색 승합차, 30분간의 대기, 그리고 민재가 문을 닫은 직후 사라진 차.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영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7시 30분에 차 출현, 8시에 민재 씨 퇴근, 그 직후 차 사라짐. 30분을 기다렸다는 건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희가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누군가 민재 씨의 퇴근 시간을 알고 있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태우고 갔다.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자발적일 가능성은 낮아요. 말순이 자신 있게 말했다. 여동생 말대로 규칙적인 사람이 약속도 없이 누군가 차를 타고 갈 리 없죠. 게다가 가족에게 연락도 안 하고요. 미란이 간호사 특유의 세심함으로 질문했다. 혹시 당시 민재 씨 건강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갑작스러운 기억상실이나 기사를 보면 건강했대요. 정기검진도 받았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다고 해요. 옥순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누가, 왜 그를 데려갔을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섯 할머니는 각자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순덕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내일은 민재 씨의 인쇄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사업상 적이 있었는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검은 승합차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죠. 영자가 덧붙였다. 여섯 할머니의 추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와 미라는 구청 문서고에 갔다. 10년 전 사업자 등록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민재가 운영하던 신촌인쇄의 거래처 목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2015년 자료는 이쪽이에요. 친절한 공무원이 낡은 파일 상자를 가져왔다. 먼지가 수북했다.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뒤졌다. 있어요. 정희가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신촌인쇄의 사업자 등록증이었다. 거기에는 주요 거래처 목록도 첨부되어 있었다. 동네 슈퍼마켓 전단지, 교회 주보, 유치원 가정통신문, 소형 출판사 단행본, 개인 명함 제작, 특별한 게 없네요. 다 동네 소규모 일감이에요. 미란이 실망스러워했다. 하지만 정희는 한 항목을 주의 깊게 보았다. 이거, 푸른솔 출판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저도요. 그런데 거래 금액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커요. 정희가 금액란을 가리켰다. 다른 거래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다면 푸른솔 출판사는 월 300만 원이 넘었다. 주소가 나와 있나요? 미란이 문서를 자세히 살폈다. 주소란에는 서촌동 245에 3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도 있는 곳일까요? 가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복사하고 서촌동으로 향했다. 서촌동은 신촌동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245에 3번지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 안쪽에 있었다. 여기인데. 정희가 주소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출판사가 아니라 평범한 주택이 있었다. 우편함에는 김영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잘못 찾은 건가? 미란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옆집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정희가 공손하게 물었다. 푸른솔 출판사라고. 혹시 아세요? 노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거 망한 지 오래됐어요. 언제요? 한 10년쯤 됐나? 사장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난리였죠. 정희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바로 민재가 실종된 시기였다. 그 사장 이름이 뭐였죠? 정모였더라. 정상훈. 맞아. 정상훈이었어요. 어떤 출판사였어요? 노인이 기억을 떠올렸다. 자기계발서 같은 거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다고. 여기 건물주가 월세 못 받아서 법적 조치 취하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잠적해버렸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두 사람은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미란이 말했다. 이상해요. 민재 씨의 가장 큰 거래처 사장이 같은 시기에 사라졌다니.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치해요. 정희가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정상훈, 푸른솔 출판사. 검색 결과 몇 개의 오래된 기사가 나왔다. 2015년 12월 푸른솔 출판사 부도 관련 기사였다. 사장 정상훈의 행방불명, 미지급 원고료, 떼인 월세,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민재 씨 실종이 11월, 출판사 부도가 12월. 한 달 차이예요. 연관이 있을까요? 알아봐야죠. 그날 저녁, 여섯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에 모였다. 정희와 미란이 찾은 정보를 공유하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다.
출판사 사장과 민재 씨. 순덕이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폈다. 가운데 두 이름을 적고 선으로 연결했다. 송민재, 푸른솔 출판사, 정상훈. 거래 관계였어요.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죠. 영자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300만 원씩 거래했다면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작은 인쇄소에겐 큰 돈이죠. 말순이 시장 상인의 직감으로 말했다. 출판사가 망할 때 인쇄비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밀린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만약 3개월치만 밀렸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을 받으려고 출판사 사장을 찾아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미란이 문장을 완성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가 필요해요. 정의가 제안했다. 당시 출판사 직원들을 찾아야 해요. 그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죠? 부도 기사의 피해자 모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락처가 있을지 몰라요. 다음 날 영자와 옥수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10년 전 기사를 쓴 기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그 기자는 아직 그 신문사에 있었다. 푸른솔 출판사 기사요? 기억나죠? 피해자가 많았거든요. 혹시 당시 인터뷰한 사람들 연락처가 있나요? 개인정보라 드리긴 어렵지만 피해자 모임 대표였던 분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틀 후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해자 모임 대표 한미경 씨가 만나주겠다고 했다. 여섯 할머니는 한미경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푸른솔 출판사라니 악몽 같은 기억이에요. 한미경은 당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40 중반의 그녀는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다. 정상훈 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덕이 물었다. 한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열정적이고 책에 대한 애정도 있어 보였죠.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2015년 중반부터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돈이 궁해졌는지 원고료를 못 주고 인쇄비도 밀리고 정의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인쇄소는 어디였어요? 신촌동에 작은 인쇄소가 있었어요. 사장님 성함이 송민재였나? 여섯 할머니의 눈빛이 일제히 빛났다. 한미경이 이어서 말했다. 착한 분이었어요. 우리 월급도 못 받는 걸 아시고 인쇄비를 계속 기다려주셨죠. 근데요? 11월쯤 정 사장님이 민재 사장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봤어요. 사무실에서 전화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영자가 날짜를 확인했다. 정확히 언제였어요? 11월 중순쯤. 실종 사건이 났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인쇄소 사장님이었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싸웠어요? 말순이 물었다. 한미경이 기억을 떠올렸다.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려. 당장 갚아라.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 후로는요. 그 다음 주에 민재 사장님이 실종됐고 한 달 후에 우리 출판사가 문 닫았어요. 정 사장은 그 전에 이미 사라졌고요. 순덕이 핵심을 짚었다. 정상훈 사장이 민재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거죠? 네, 밀린 인쇄비가 꽤 됐을 거예요. 몇 천만 원은 됐을 것 같아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 사장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나요? 한미경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민재 씨를 해칠 수 있었을까요? 한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여섯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왔다.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한미경과의 만남 이후 6할머니는 정상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했다. 주민등록도 말소되었고 전화번호도 끊겼으며 지인들도 그의 소식을 몰랐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며칠째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체국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우편물, 등기, 택배, 어딘가에 기록이 있어요. 10년 전 기록을 어떻게 찾아요? 우체국 전산에는 7년치 기록이 남아요. 운이 좋으면 순덕은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부탁 끝에 정상훈 앞으로 온 마지막 우편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10월 서촌동 주소로 배달된 등기가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발신지가 어디예요? 부산이네요.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무슨 내용이죠? 그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법무법인 이름은 나와 있어요. 정희가 그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오래전 일이라 담당 변호사는 바뀌었지만 사건 기록은 남아 있었다. 정상훈 씨 건이요? 채무 관련 소송이었어요. 누가 소송을 걸었죠? 출판 도매상이었어요. 책값을 받지 못했다고. 금액이 얼마였나요? 8천만 원 정도였어요. 당시 기준으로 꽤 큰 금액이죠. 정희는 통화를 마치고 다른 회원들에게 알렸다. 말순이 정리했다. 출판 도매상에게 8천만 원 빚, 인쇄소에 몇 천만 원 빚, 합치면 억대 빚이네요. 그 빚을 못 갚아서 도망친 거죠. 미란이 말했다. 하지만 옥수는 다른 생각을 했다. 도망치기 전에 뭔가 했을 수도 있어요. 빚을 없애려고. 순덕이 옥순의 말을 받았다. 민재 씨가 빚 독촉을 했다면 정상훈에게는 위협이었을 거예요. 만약 고소라도 당하면 사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영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추론이 맞다면 정상훈을 찾아야 해요. 그가 어디 있든. 다음 날 순덕과 말수는 다시 신촌동 골목으로 향했다.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었다. 그날 밤 다른 건 못 보셨어요? 차 말고.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요. 아, 맞다.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소리요? 네, 제가 가게 정리하는데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난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였어요? 잘은 안 들렸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뭐 이런 말 같았어요. 순덕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시간이 언제였죠? 8시 좀 넘었을 거예요. 민재 씨가 문 닫고 난 직후였으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저쪽, 골목 안쪽에서요. 두 할머니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인쇄소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좁은 공터가 있었다. 지금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지만 10년 전에는 비어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덕이 땅을 유심히 살폈다. 오래된 콘크리트 바닥, 깨진 벽돌, 잡초. 우리 힘으론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순덕이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알려야 하나요?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요. 정황만으로는. 그때 옥순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일이에요. 정상훈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옥순 씨가 부동산 등기부를 뒤졌는데 정상훈 명의 건물이 하나 나왔대요. 경기도 파주예요. 순덕과 말수는 급히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옥순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파주시 외곽의 작은 창고 건물이에요. 2010년에 샀는데 아직 명의가 그대로예요. 지금도 거기 있을까요? 가봐야 알죠. 여섯 할머니는 다음 날 파주로 향했다.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컨테이너 창고가 나타났다. 여기에요. 창고 문은 잠겨 있었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다. 이웃집에 물어봐요. 말순이 옆집으로 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밭일을 하고 있었다. 저기 창고 주인 아세요? 할아버지가 창고를 바라보았다. 정씨, 오래전에 봤어요. 언제요? 한 7, 8년 됐나? 가끔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고 조용했어요. 인사만 하고 그냥 혼자 살았어요? 네, 혼자였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여섯 할머니는 창고 주변을 살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 쌓인 책상과 의자, 오래된 상자들이 보였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영자가 물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불법 침입이에요. 경찰을 불러야 해요. 하지만 경찰이 움직일까요? 증거가 부족한데. 그때 미란이 창고 뒤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거 봐요. 땅에 반쯤 묻힌 금속 명판이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글씨가 드러났다. 푸른솔 출판사.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명판을 집어들었다. 정상훈이 여기서 출판사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정희가 주변을 더 살폈다. 창고 옆 쓰레기 더미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비에 젖고 해져서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몇 장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인쇄 견적서, 신촌 인쇄, 송민재. 정희가 서류를 펼쳤다. 2015년 9월 날짜가 찍혀 있었다. 민재 씨와 주고받은 서류예요. 순덕이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우리가 찾은 것들을 보고해야죠. 정말 그럴까요? 말순이 망설였다. 우리가 찾은 게 뭐예요? 오래된 명판과 서류 몇 장. 이걸로 사건을 재수사할까요? 영자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최소한 정상훈이 용의자라는 건 확실해요. 경찰이 그를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8년 동안 여기도 안 온 사람을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여섯 할머니는 각자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사라진 청년, 도망친 채무자, 그리고 진실. 그 모든 것이 아직 안개 속에 있었다. 경로당으로 돌아온 여섯 할머니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다. 순덕이 노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검은색 승합차의 목격담, 정상훈과 민재의 금전거래, 전화로 싸운 정황, 이게 마지막이야 라는 외침. 파주 창고의 흔적들, 상황 증거는 많은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영자가 답답해했다.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살펴봐요. 말순이 초기 신문 기사들을 다시 펼쳤다. 실종 당일의 기록, 경찰 수사 내용, 가족 인터뷰, 그리고 한 대목에서 멈췄다. 이거, 실종 당일 저녁, 민재 씨가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통화요? 네, 핸드폰 기록을 보니 오후 7시 45분에 10분간 통화했대요. 미란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7시 45분. 검은 승합차가 나타난 시간과 비슷한데요. 옥순이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상대방 번호는 미상이래요. 선불폰이었대요. 선불폰? 추적이 안 되는 폰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죠. 순덕이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다.
오후 7시 30분 검은 승합차 출형. 오후 7시 45분 민재. 미상 번호와 10분 통화. 오후 8시 민재 가게 문 닫음. 오후 8시 직후 승합차 사라짐. 누군가 소리 지름. 전화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영자가 추론했다. 누군가 민재 씨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고, 민재 씨는 가게 문 닫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정희가 문장을 완성했다. 말순이 핵심을 짚었다. 그 선불폰을 쓴 사람이 정상훈일까요?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미란이 말했다. 당시 정상훈의 전화 기록을 보면 되죠. 선불폰을 새로 산 기록이 있을 거예요. 10년 전 기록을 어떻게 찾아요? 통신사 전산에는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순 없죠. 순덕이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정말 경찰에 가야 할 때예요. 우리가 찾은 걸 모두 보고하고 재수사를 요청해야죠. 다음 날 여섯 할머니는 신촌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 경찰관은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할머니들이 꺼낸 자료를 보고 표정이 달라졌다. 잠시만요. 형사과에 연결해 드릴게요. 30분 후 형사 한 명이 내려왔다. 40대 중반의 김영사는 10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송민재 실종 사건, 제가 담당했었죠. 순덕이 정리한 자료를 건넸다. 김영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르신들이 이걸 다 찾으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이제 경찰이 나서셔야죠. 김영사가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10년 전에도 정상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파주 창고도 찾았고 정황 증거도 충분해요.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수사를 건의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0년 전 사건이라 얼마나요? 몇 주, 어쩌면 몇 달. 여섯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김영사가 덧붙였다.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훈의 행방을 추적하고 당시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순덕이 고개를 숙였다. 김영사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잊혔던 사건이 다시 빛을 보게 됐어요. 제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섯 할머니는 다시 경찰서로 갔다. 정상훈을 찾았습니다. 김영사의 첫마디에 할머니들이 숨을 죽였다.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체포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소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 씨는 찾을 수 있을까요? 김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상훈이 자백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신촌경찰서 조사실에서 정상훈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여섯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김영사가 나왔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김영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자백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 씨는? 정상훈의 진술에 따르면 김영사가 힘들게 말을 이었다. 2015년 11월 17일 저녁 정상훈은 선불폰으로 송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밀린 인쇄비를 주겠다며 골목 공터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민재 씨가 왔을 때 정상훈은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또 기다려달라고 했죠.
민재 씨는 화를 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사의 목소리가 잠겼다. 정상훈이 밀쳤고 민재 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옥수는 눈물을 흘렸다. 즉사였습니다. 정상훈은 패닉 상태에서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외곽 야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내일 현장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순덕이 노트를 꺼내 천천히 덮었다. 2달 동안의 추적이 이렇게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너무 슬펐다. 민재 씨 가족은 아나요? 영자가 물었다.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에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많이 우셨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말순이 말을 잊지 못했다. 6 할머니는 말없이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양평 야산에서 송민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신문과 방송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푼 10년 미제 사건이라는 제목이 뉴스를 장식했다. 하지만 6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경로당 2층 작은 방에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옥순이 조용히 물었다.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영자가 신문을 펼쳤다. 민재의 어머니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살아서든 죽어서든 돌아오기를. 이제야 보낼 수 있게 됐네요. 경로당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가 조용히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는 책으로 추리를 배웠어요. 범인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고 해피엔딩.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책 속의 죽음은 글자예요. 하지만 민재 씨는 진짜 사람이었죠. 미란이 눈물을 닦았다. 32살 젊은 나이에 단지 밀린 돈을 받으려 했다가 말순이 주먹을 쥐었다. 정상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로 기소될 거래요. 10년이 지났지만 시효는 없으니까요. 순덕이 대답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들어왔다. 송민재의 여동생 송민지였다. 어머니들. 민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6 할머니는 황급히 일어났다. 앉으세요. 순덕이 자리를 권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감사의 표시로.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영자가 손사래를 쳤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오빠의 물건이에요.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민재가 생전에 쓰던 업무 수첩이었다. 경찰이 증거품으로 보관했다가 돌려준 것이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셨으면 해서. 순덕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2015년 11월까지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11월 17일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녁 8시. 공터. 정상훈. 인쇄비 받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엄마 생신 선물 사기 목도리.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생신이 11월 20일이었어요. 오빠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옥순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는 나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정희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래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장례는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순덕이 대답했다. 민지는 일어서며 여섯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미안해요. 더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오빠를 편히 보낼 수 있어요. 민지가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여섯 할머니만 남았다. 순덕이 수첩을 천천히 넘겼다. 민재의 성실한 삶이 페이지마다 묻어났다. 착한 사람이었네요. 말순이 말했다. 너무 착해서 당한 거예요. 돈도 못 받으면서 계속 기다려줬으니까. 영자가 안타까워했다. 세상이 잘못됐어요.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세상. 미란이 주먹을 쥐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정의. 옥순이 그 단어를 반복했다. 정의가 뭘까요? 범인을 잡는 게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이 노트를 펼쳤다. 2달 동안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했다. 단서, 증언, 추론, 증거. 우리는 추리소설을 좋아했어요. 머리를 쓰고 퍼즐을 맞추고 범인을 찾는 재미. 순덕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소설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의 진짜 삶이었죠. 계속할까요? 이 모임을요? 말순이 물었다. 여섯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영자가 말했다. 계속해야죠. 하지만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야 해요. 사건 뒤에 있는 사람, 그들의 아픔. 정의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해요. 경찰이 할 일은 경찰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게 뭔데요? 기억하는 거요.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주는 거.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옥순이 덧붙였다. 그리고 진실이 필요한 사람들도. 순덕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그럼 계속하죠. 목요 추리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어떻게요?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더 인간적으로. 여섯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겨울해가 기울고 있었다. 토요일, 송민재의 장례식에 여섯 할머니는 모두 참석했다. 작은 장례식장에는 가족과 옛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모였다. 영정사진 속 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어. 민지가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여섯 할머니는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순덕이 헌화하며 속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에게 진실의 무게를 가르쳐줘서. 장례식이 끝나고 여섯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2층 작은 방. 익숙한 그 자리에 다시 모였다. 이제 뭘 읽을까요? 말순이 물었다. 순덕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추리소설 말고. 이건 어때요? 책 제목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심리학 교양서였다. 좋네요. 영자가 미소 지었다. 사건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요. 여섯 할머니는 책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흐른 후 신촌동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여섯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경로당 추리 모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이거 봐요. 부산에서 전화 왔대요. 말순이 경로당 사무실에서 메모지를 들고 왔다. 자기네도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순덕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이네요.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데 우리처럼 사건 조사까지 하진 않겠죠?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모교 추리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영사였다. 그는 감사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르신들, 감사 표창이 나왔어요. 표창이요? 네, 시민 공로상이에요.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6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옥순이 손사래를 쳤다.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 궁금증이 10년 묵은 사건을 풀었어요. 경찰도 못한 일을요. 김영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상훈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15년. 미란이 중얼거렸다. 민재 씨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법이 그래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 김영사도 안타까워했다. 말순이 물었다. 민재 씨 가족은 어떠세요? 장례를 마치고 조금 안정을 찾으셨대요. 어머니가 어르신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래요. 저희가 찾아뵙죠. 정희가 말했다.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난 후 6 할머니는 다시 모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추리소설이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 심리, 관계에 대한 책을 읽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어요. 순덕이 책갈피를 끼웠다. 영자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정상훈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요?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 그 사람도 두려웠을 거예요. 빚에 쫓기고 출구가 없고. 옥순이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미란이 반박하려다 멈췄다. 정희가 이어서 말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하지만 용서는, 그건 민재 씨 가족의 몫이죠. 며칠 후 6 할머니는 송민재의 집을 방문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민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박수님 씨는 70대 후반,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안정된 모습이었다. 어르신들 덕분에 아들을 보냈어요. 수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것보단 나아요.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민지가 방에서 나와 인사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었죠? 말순이 물었다.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힘들지만 살아야죠. 엄마를 위해서라도. 오빠를 닮았네요. 책임감이. 영자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오빠만큼은 못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알아요. 수첩을 보니까. 정희가 말했다. 수님이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다. 이거 좀 보세요. 민재 어렸을 때 앨범을 펼치자 환하게 웃는 소년의 사진들이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든 모습. 공부도 잘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녔죠. 수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2년 만에 그만뒀어요.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인쇄소요? 네. 작지만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는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게 낫다고. 근데 민재는 고집이 있었어요. 민지가 기억을 더듬었다. 오빠는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쇄소를 선택한 거예요. 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꿈이 있었네요. 미란이 말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는 작은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책을 만들겠다고. 근데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옥순이 조용히 말했다. 꿈을 이루지 못해서 더 안타까워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게 위안이에요. 수님이 눈물을 닦았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판 방청 가실 거예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다. 못 가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당연해요. 저희도 그래요. 말순이 공감했다. 민지가 대신 말했다. 제가 갈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야죠. 오빠를 위해서. 혼자 가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여섯 할머니는 그날 저녁 경로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걸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옳았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아파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치유에는 시간이. 정의가 말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진실을 아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반박했다. 모르고 사는 건 더 고통스러워요. 수님 씨 말씀 들었잖아요. 알게 돼서 다행이래요. 맞아요. 진실은 아프지만 필요해요. 옥순이 동의했다.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억하는 거요. 민재 씨를, 그의 꿈을, 그의 삶을. 정의가 대답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요. 그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여섯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묵념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한 달 후 정상훈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여섯 할머니는 민지와 함께 법정에 갔다. 방청석은 기자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정상훈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로 많이 늙어 있었다. 수척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한때 출판사를 운영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일어서서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상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순덕은 방청석에서 그를 주시했다. 정상훈이 이어서 말했다. 송민재 씨에게, 그의 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자수해야 하나. 하지만 안 했죠. 검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상훈이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멈췄다. 재판장이 계속하라고 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재 씨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고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지가 주먹을 쥐었다. 옥순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고 10년 동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사고라 해도
그 후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10년간 도피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죄 은폐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 시간이 주어졌다. 민지가 일어섰다. 저는 송민재의 여동생 송민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오빠가 단지 밀린 돈을 받으려 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1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고 저는 오빠를 찾아 헤맸습니다. 피고인은 그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민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저는 무거운 형을 원합니다. 피고인이 우리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것의 절반만이라도 느꼈으면 합니다. 민지가 자리에 앉자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정상우는 2015년 11월 17일 피해자 송민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0년간 도피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범행의 고의성은 낮으나 범행 후 행동은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극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12년, 오빠가 잃은 시간보다 짧았다. 하지만 이것이 법이 내린 정의였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지가 말했다. 12년, 적은 것 같아요. 순덕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법이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최선이었을 거예요. 오빠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감사해요. 어머니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어머니들이 아니었으면 오빠는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예요. 6 할머니는 민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2층 작은 방에 모인 이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가 한 일,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옳은 일이었지만 행복하진 않네요. 행복할 순 없어요. 정의가 대답했다. 사건 해결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고 그리고 민재 씨를 기억했어요. 옥순이 덧붙였다. 순덕이 노트를 펼쳤다. 2달 넘게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2025년 12월 송민재 사건 종결. 우리는 진실을 찾았지만 그 대가는 무거웠다. 책 속의 추리는 재미있지만 현실의 사건은 슬프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트를 덮으며 순덕이 말했다. 이제 다른 책을 읽어요. 무슨 책이요? 치유에 관한 책.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며칠 후 모교 추리회는 새로운 책을 시작했다. 제목은 슬픔을 넘어서였다. 심리 치유에 관한 책이었다. 6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슬픔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의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의미, 말순이 반복했다. 민재 씨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배운 거요. 순덕이 대답했다. 진실의 무게, 정의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기억의 힘.
영자가 덧붙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민재 씨는 사라지지 않아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옥순이 동의했다. 여섯 할머니는 책을 계속 읽었다.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기억은 남았다. 몇 달이 흘렀다. 모교 추리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추리소설 대신 인문학 책을 읽었다. 심리학, 철학, 역사, 사람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했다. 어느 봄날 오후 순덕에게 전화가 왔다. 송민지였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오빠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다. 장학금이요? 네. 송민재 출판인재 장학금이에요. 출판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오빠의 꿈이었잖아요. 좋은 책을 만드는 것. 비록 오빠는 못 이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루도록 돕고 싶어요. 순덕은 다른 회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기뻐했다. 의미 있는 일이네요. 정희가 말했다.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말순이 물었다. 영자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우리 6명이 매달 조금씩 모으면 1년에 1명쯤은 도울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미란이 동의했다. 그렇게 모교 추리회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돕는 일. 옥순이 제안했다. 장학금뿐 아니라 멘토링도 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 경험을 나누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순덕이 찬성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며칠 후 6 할머니는 지역대학 출판학과를 방문했다. 학과장을 만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흥미롭네요. 시니어 멘토링. 학과장이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덕이 대답했다. 우체국에서 30년, 은행에서 30년,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죠. 영자가 덧붙였다. 그렇게 매달 한 번, 6 할머니는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할머니, 출판사 취직이 어렵다는데 정말이에요? 한 학생이 물었다. 순덕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송민재 씨처럼요? 다른 학생이 말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재 씨처럼.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인쇄소에서 시작해서 언젠가 출판사를 만들려고 했죠. 이루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 꿈은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어요. 정희가 말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가 할머니들께 배운 게 있어요. 한 학생이 일어서서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진실을 찾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맞아요. 말순이 미소 지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것이기도 해요. 그날 저녁, 경로당으로 돌아온 6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이었다.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미란이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 우리도 힘을 얻었어요. 옥순이 덧붙였다. 그들의 열정을 보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후 송민지가 경로당을 방문했다. 손에는 앨범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들,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앨범을 펼치자 장학금 전달식 사진이 나왔다. 첫 번째 장학생이 선정되어 장학증서를 받는 모습이었다. 이 학생이 첫 장학생이에요.
출판 편집자를 꿈꾸는 친구예요. 순덕이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좋은 눈빛이네요. 네, 열정이 느껴져요. 오빠처럼. 민지의 목소리가 잠겼다. 영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가 기뻐할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자기 꿈을 다른 사람이 이어가는 걸 보면 정의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웃기도 하시고 다행이에요. 말순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시간이 약이네요.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에요. 민지가 분명히 했다. 오빠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다만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옥순이 동의했다. 우리도 배웠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민지가 일어서며 여섯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들이 오빠를 찾아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도 고마워요. 순덕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서. 민지가 떠나고 여섯 할머니는 다시 책을 펼쳤다. 오늘 읽을 책은 희망의 심리학이었다. 희망은 선택이다. 영자가 첫 문장을 읽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 민지네 가족이 그랬네요. 정의가 말했다. 슬픔 속에서 희망을 선택했어요. 장학금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그래야 해요. 말순이 결연하게 말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죠. 미란이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순덕이 책을 가리켰다. 배우고, 나누고,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요. 옥순이 덧붙였다. 우리 이웃을, 우리 동네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여섯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발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모교 추리회는 더욱 활발해졌다. 책 읽기, 멘토링, 장학금 모금.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순덕이 제안했다. 우리 경험을 책으로 쓰면 어때요? 책이요? 네. 경로당 할머니들의 추리 일지 같은 거. 영자가 계산적으로 물었다. 누가 읽을까요? 읽는 사람이 있든 없든 기록은 중요해요. 정의가 교사답게 말했다. 우리가 배운 것, 느낀 것을 남기는 거예요. 좋아요. 써봐요. 말순이 찬성했다. 그렇게 여섯 할머니는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각자의 시각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그리고 몇 달 후, 작은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1년이 지났다. 모교 추리회는 이제 신촌동을 넘어 유명해졌다. 전국 각지의 경로당에서 벤치마킹을 왔고, 언론에서도 가끔 취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섯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경로당 2층 작은 방에서 만났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배웠다. 어느 가을날, 특별한 초대장이 왔다. 송민재 장학금 1주년 기념식이었다. 여섯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갔다. 작은 강당에는 장학생들, 출판계 인사들, 그리고 민재의 가족이 모여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민재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었다. 사회자가 여섯 할머니를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묵은 사건을 풀고 송민재 씨를 찾아주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섯 할머니는 무대로 올라갔다. 순덕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평범한 할머니들입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민재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죠.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영자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슬픔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민재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말순이 장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그 의미입니다. 민재 씨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 미란이 따뜻하게 덧붙였다. 여러분이 좋은 책을 만들고 좋은 출판인이 될 때 민재 씨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옥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게 기억의 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여섯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민지가 다가와 그들을 안았다. 어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고마워요. 순덕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게 의미를 줘서. 행사가 끝나고 여섯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그 방, 익숙한 그 자리. 순덕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새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우리가 쓴 책요. 기억하는 사람들. 드디어 출간됐대요. 여섯 할머니는 책을 돌려보며 감격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소량 찍었지만 그래도 진짜 책이었다. 우리가 책을 쓰다니. 영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누가 읽을까요? 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해요. 정희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서 먼저 화제가 되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쓴 책. 진짜 감동적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 우리 엄마도 이런 모임 하고 싶대요. 서점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제쇄가 결정되었다. 여섯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 책이 팔린대요. 말순이 신기해했다. 얼마나요? 1000권. 1000권이나? 미란이 놀랐다. 순덕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한 거예요. 무엇에 공감했을까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진실을 찾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옥순이 정리했다. 영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요. 우리처럼. 여섯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년 전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독서 모임. 그것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저녁 순덕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로 모교 추리회 2주년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추리소설을 읽으며 논리를 배웠고 실제 사건을 풀며 진실의 무게를 배웠고 슬픔을 겪으며 치유를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다. 70대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없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고, 의미를 찾고 싶으면 찾으면 된다. 우리가 증명했다. 다음 주 목요일, 여섯 할머니는 또다시 모였다. 오늘 읽을 책은 인생 이막의 지혜였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정희가 첫 문장을 읽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진다. 맞는 말이에요. 말순이 공감했다.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2년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미란이 말했다. 그때는 그냥 책이나 읽는 할머니들이었죠. 지금은 작가예요. 옥순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멘토이기도 하고요. 영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덕이 말을 잇다 멈췄다. 다른 5 할머니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 친구예요.
진짜 친구.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이었다.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노인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함께 진실을 찾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희망을 만든 사이. 진짜 친구였다. 우리 계속하자고요. 영자가 제안했다. 이 모임, 80살, 90살이 되어도 당연하죠. 정희가 웃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책이 있고, 친구가 있고, 배울 게 있는 한, 말순이 이었다. 그리고 기억할 사람이 있는 한, 미란이 덧붙였다.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옥순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순덕이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였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는 페이지 맨 위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썼다. 모교 추리회 3년차. 우리는 계속 배우고, 나누고, 기억한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경로당 창문을 물들였다. 6 할머니의 얼굴에도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다. 읽어볼까요? 순덕이 책을 펼쳤다.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책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함께 읽기 시작했다. 작은 경로당 2층 방에서 6 할머니의 배움은 계속되었다. 밤이 깊어가도 그 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책 읽는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송민재는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이것이 기억의 힘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6 할머니는 알았다. 그들의 작은 모임이,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교 추리회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책이 있는 한, 친구가 있는 한, 기억할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또 다른 꽃을 피울 것이다. 가을밤, 경로당의 불빛은 마을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 안에서 6 할머니는 오늘도 책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기억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의미였다.